움직이면 죽어요! 10살배기 소녀의 목소리가 정원을 찢었어요. 재벌그룹 회장 앞에서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죠. 살고 싶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회장의 뒤편 화단 그늘 아래 또아리를 튼 살무사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어요. 꼬마 소녀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왜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약초밭이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진 곳이었죠. 그 약초밭의 주인은 80이 넘은 할머니 임기란 여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산신령 할매라고 불렀죠. 산에서 나는 모든 풀과 뿌리, 버섯과 열매의 이름을 알았고 어떤 것이 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임기란 할머니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었어요. 10살 서연지. 연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어요. 출산 중 과다출혈이었죠. 홀로 남은 아버지는 연지를 애지중지 키우려 애썼지만 불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지가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연지 곁에 남은 건 오직 할머니 임기란 여사뿐이었어요. 험한 산골에서 단둘이 살았지만 연지는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연지는 5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산을 다녔어요. 7살이 되자 웬만한 약초와 독초는 냄새만 맡아도 구별할 수 있었고 9살엔 산에서 마주치는 뱀의 종류까지 척척 알아맞혔죠. 연지의 눈은 특별했어요. 산에서 자란 아이답게 풀숲 사이로 스치는 미세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죠.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뱀을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읽어야 한다고. 연지는 그 말뜻을 몸으로 익혔어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냥 지나가려는 건지까지 읽어낼 수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연지를 볼 때마다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산골에서 평생 살기엔 아까운 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연지는 달랐어요. 서울이 어딘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할머니와 약초밭, 그리고 이 산이 연지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고 할머니는 그 길 위에서 눈을 감았어요. 연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마을 노인 몇 분과 면사무소 직원이 전부였죠.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연지 엄마의 언니 박정은이었어요. 연지 엄마가 죽고 난 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어요. 연지는 내가 데려갈게요. 어린애가 혼자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면사무소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연지는 할머니 영정 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산에서 할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차에 오르기 전 연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평생 일군 약초밭이 눈에 들어왔죠.
겨울 눈에 덮인 밭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꼭 돌아올게요. 연지는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어요. 자신이 한 이 약속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돌아오게 될지 그때의 연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모의 차는 엔진 소리를 내며 서울을 향해 달렸어요. 연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봤죠. 점점 작아지는 고향의 능선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모는 운전하면서 계속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응, 데려왔어. 그 땅, 당연히 내 거지. 애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해? 일단 도장부터 받아야지. 잠시 뒤 또 다른 말이 들려왔어요. 애가 도망이라도 가면 골치 아프니까 당분간은 꼼짝 못하게 잡아둬야지. 연지의 귀에 그 말이 또렷이 박혔어요. 땅? 무슨 땅? 할머니의 약초밭이 떠올랐어요. 설마. 연지의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모의 눈이 백미러로 연지를 훑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연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모의 눈에는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값이 비치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자신을 데리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죠. 차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앞에 멈췄어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연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아니,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그때의 연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집이, 그리고 이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숨막히게 만들지. 서울 변두리 빌라 지하층. 연지가 도착한 곳은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모 박정은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 황수철은 매일 술에 절어 있었고 고등학생 아들 둘은 연지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나쁜 짐승을 만나면 눈을 낮추고 숨을 죽이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모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너희 할머니 약초밭 있잖아. 그거 내 명의로 넘겨야 돼. 연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셨잖아. 너 미성년자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못해. 이모가 관리해 줄 테니까 도장 찍어. 연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그 땅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았거든요. 평생 일군 약초밭이었어요. 안 돼요. 그건 할머니 땅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모의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은 연지가 바닥에 쓰러졌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게 누굴 닮아서. 연지의 뺨이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거였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손을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연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온 집안 걸레질, 화장실 청소, 빨래까지. 아침을 차려놓으면 이모 가족이 먼저 먹었고 연지에게 돌아오는 건 식은 밥과 반찬 찌꺼기뿐이었죠. 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공부는 무슨 공부. 집안일이나 해. 이모의 아들들은 연지를 사람이 아닌 공짜 파출부 취급했어요. 야, 촌년아. 너네 할머니 땅 팔면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대.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어. 내가 버티면 우리만 손해잖아. 자기들 먹고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던지며 주워 먹으라고 비웃기도 했죠. 연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수치심보다 더 아픈 건 할머니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연지의 손이 채 한 달도 안 돼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히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때렸죠. 연지의 몸에는 멍이 사라질 날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연지는 지하 창고 같은 자기 방에서 울었어요. 소리 내면 안 됐어요. 울음소리가 들리면 또 맞았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았죠. 그래도 연지는 버텼어요. 할머니가 남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만 천주머니. 그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약초 향낭이 들어 있었어요. 연지는 밤마다 그 향낭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산 냄새, 풀 냄새, 할머니 냄새. 할머니, 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그 향기만이 연지를 살게 했죠. 그렇게 반년이 흘렀어요. 연지의 11번째 생일에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케이크는커녕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었죠. 어느 날 이모가 갑자기 연지를 불렀어요. 야, 짐 싸. 어디 가요? 너 일할 때 생겼어. 돈 벌어와. 연지가 멍하니 서 있자 이모가 턱을 잡아 올렸어요. 거기 가서 사고 치거나 도망가면 내 할머니 약초밭은 당장 갈아엎어 버릴 줄 알아. 알았어?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약초밭. 할머니가 평생 가꾼 그 땅을 인질로 잡은 거였죠. 알겠어요. 연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11살짜리한테 돈을 벌어오라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땅을 지키려면요. 이모가 데려간 곳은 강원도 평창의 어느 고급 별장이었어요.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알고 보니 이모의 옛 친구가 그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총괄로 일하고 있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며 연지를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청소랑 빨래만 하면 돼. 돈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것만 해. 연지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에 옷 2벌, 그리고 할머니의 향낭이 전부였죠. 별장에 도착한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거대한 정원에 본체와 별체가 늘어서 있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었어요. 연지는 멍하니 그 산을 바라봤어요. 여기, 우리 마을 근처잖아. 연지가 살던 산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공기 냄새가 익숙했죠. 할머니와 함께 뛰어다니던 그 산 냄새였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할머니 약초밭에는 갈 수 없었으니까요. 별장에 도착하자 이모 친구가 연지를 맞았어요. 얘가 새로 온 애구나. 11살이면 많이 어리네. 그래도 일은 곧잘 해. 시키면 다 하는 애야. 이모 친구가 이모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돈인 것 같았죠. 연지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팔려온 거라는 걸. 아주머니는 연지를 별채 구석 작은 방에 배정했어요. 너는 정원 청소랑 빨래 담당이야. 내일부터 시작해. 그날 밤 연지는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능선이 할머니가 걷던 그 길 같았어요. 연지는 향낭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해진 약초 냄새. 점점 할머니가 멀어지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산 바로 옆이에요.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별장 본체 쪽에서 불이 켜졌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연지는 궁금해서 창문에 바짝 붙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정원 한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쪼그려 앉아 화단을 뒤적이는 것 같았죠. 연지의 눈이 어둠 속을 뚫었어요. 산에서 단련된 시력이었어요. 남자들 손에 들린 것이 보였죠. 길쭉한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연지의 심장이 멎었어요. 뱀이다. 그것도 아무 뱀이 아니었어요.
자루 밖으로 삐져나온 꼬리에 무늬가 보였죠. 갈색 바탕에 지그재그 줄무늬. 살무사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저 뱀은 작아 보여도 독이 오르면 순식간에 사람을 쓰러뜨린다고. 연지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저 남자들은 대체 왜 이 밤에 살무사를 정원에 풀어놓는 걸까? 연지는 숨을 죽였어요. 남자들이 자루에서 뱀을 꺼내 화단 아래에 풀어놓는 걸 똑똑히 봤어요. 살무사 두세 마리가 어둠 속으로 스르륵 기어들어갔죠. 왜 하필 사람 다니는 정원에? 연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알려준 게 있었거든요. 살무사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밟히거나 놀라면 반사적으로 물죠. 그런 뱀을 정원에 일부러 풀다니.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연지는 이불을 끌어안고 떨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내가 본 걸 들키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연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죠. 마당 청소를 시작했어요.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서 슬금슬금 화단 쪽을 살폈어요. 어젯밤 뱀을 풀었던 자리였죠. 풀숲 사이로 미세하게 쓸린 자국이 보였어요. 뱀이 이동한 흔적이었죠. 연지의 눈이 풀 사이를 훑었어요. 그늘진 바위 틈에 다리를 튼 살무사 한 마리가 보였어요. 머리를 약간 치켜들고 있었죠. 화가 난 상태였어요. 다리를 튼 살무사는 쉬익 소리를 내며 독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한 자세였죠. 그 독리에 스치기만 해도 연세가 많은 분이라면 순식간에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연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저 뱀은 실수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저기 있어. 아직 저기 있어. 연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저 뱀 근처에 누가 가면 안 되는데. 그때 본체 현관문이 열렸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산책 다녀오세요. 그 뒤로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 나왔죠. 80은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눈빛도 날카로웠죠. 연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극진히 모시는 걸 보니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내려왔어요. 천천히 화단 쪽으로 향했죠. 연지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에 뱀이 있었거든요. 안 돼. 소리를 질러야 하나. 하지만 뱀이 놀라서 공격하면 그럼 더 위험해. 어떻게? 노신사가 화단 앞에 멈춰 섰어요. 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내디디려는 순간 연지가 뛰어갔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노신사 앞에 가로막아 섰어요. 움직이면 죽어요. 연지의 목소리가 정원을 찢었어요. 노신사의 발이 멈췄죠.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야, 너 뭐야?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달려왔어요. 연지를 밀어내려 했죠. 비켜, 이 꼬마가. 연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리고 노신사 앞을 막았죠. 살고 싶으시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노신사가 연지를 내려다봤어요. 노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왜 그러느냐? 연지가 뒤를 가리켰어요. 저기요. 바위 틈에 살무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화단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경호원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장난이겠지. 회장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연지는 다급했어요. 정말이에요. 저 바위 밑에 있어요.
갈색의 지그재그 무늬, 머리가 삼각형인 뱀이에요. 화가 나 있어서 지금 건드리면 물어요. 노신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어요. 조용히들 해. 그리고 연지에게 물었죠. 내가 그걸 어떻게 보았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꽤 멀다. 저 산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뱀을 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읽으라고요. 노신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연지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죠.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확인해봐라. 경호원이 마지못해 화단 쪽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바위 틈을 들여다보다가 으악! 비명과 함께 뒤로 낮아빠졌어요. 다리를 튼 살무사가 머리를 치켜들고 있었죠. 쉬익하고 위협하는 소리까지 냈어요. 공격 직전 자세였어요. 뱀이다. 진짜 뱀이에요. 별장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노신사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물렸겠구나. 연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노신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 깡마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신기했죠.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뱀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지가 말렸어요. 지금 건드리면 더 흥분해요. 자극하면 바로 공격하거든요. 전문가 불러야 해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 말대로 해라. 전문 업체 불러. 그리고 연지에게 물었죠. 이름이 뭐냐? 서연지요. 연지라. 넌 여기서 뭘 하는 아이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래요. 노신사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11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별장에서 일을 한다고? 부모는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럼 누가 널 여기 보냈느냐? 연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모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신사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무섭지 않았죠. 이모가 보냈어요. 노신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는 비서에게 말했죠. 이 아이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거 먹이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저 일해야 하는데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들어가. 연지는 영문도 모른 채 본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천장이 높았고 바닥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났어요. 이모집 지하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여기가 부자들이 사는 곳이구나. 연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때 본체 2층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차갑고 계산적인 눈으로 연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애가 뱀을 발견했다고? 네, 부사장님. 회장님 바로 앞에서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어젯밤에 뭘 본 거 아니야? 부사장은 연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입이 가벼운 아이라면 곤란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괜히 말이 새면 일이 귀찮아지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사장은 결론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조사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전부.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이모한테 학대받고 별장에 팔려온 연지. 우연히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됐네요. 근데 그 뱀, 누가 왜 풀어놓은 걸까요?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보던 저 남자. 연지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연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전문 업체가 도착해서 정원을 샅샅이 뒤졌어요. 살무사 3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죠. 모두 화단 그늘 아래에 숨어 있었어요. 업체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살무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건 자연 서식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죠? 누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별장이 술렁였어요. 일부러 뱀을 풀어놨다고? 그건 사고가 아니라 분명한 살인 시도였어요. 회장을 노린 범죄. 연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젯밤에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검은 옷 입은 남자 둘. 자루에서 뱀을 꺼내던 모습. 내가 본 걸 말해야 하나? 하지만 무서웠어요. 그 남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연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오후 회장이 연지를 불렀어요. 서재로 안내받은 연지는 긴장한 채 서 있었죠.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연지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 고맙다.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그냥이 아니야. 회장이 연지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넌 봤어. 그것도 저 멀리서. 대단한 눈이구나. 연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네. 산에서 약초밭 하셨어요. 뱀 보는 법도 풀 구별하는 법도 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 돌아가셨어요. 연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갔는데 이모가 여기로 보냈어요.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1살 아이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올라가 있는지 짐작이 됐죠. 연지야. 네. 내 팔에 멍이 있더구나. 연지의 몸이 굳었어요. 소매를 내리며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누가 때렸느냐? 연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모한테 들키면 할머니 약초밭이 위험했으니까요. 말 안 해도 된다. 대신 하나는 약속하마. 네. 여기 있는 동안은 누구도 널 때리지 못하게 할 거다.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까 2층에서 내려다보던 남자가 들어왔죠. 작은아버지. 부사장 최진호였어요. 회장의 조카였죠. 회장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호가 사실상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진호야, 갑자기 허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호의 시선이 연지에게 멈췄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대로였죠. 이 아이가 그 청소하는 애입니까? 그래. 내 목숨을 구한 아이다. 목숨을요? 진호가 피식 웃었어요. 작은아버지, 뱀 한 마리 발견한 걸 너무 크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연이겠죠. 우연이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업체에서도 그랬다. 자연 서식이 아니라고. 누군가 일부러 풀어놓은 거라고. 진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제가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직접 알아볼 거다.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지를 힐끗 쳐다봤죠. 그 눈빛에 연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어. 진호가 나간 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지야. 네. 넌 어젯밤에 뭘 봤느냐? 연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뱀을 그렇게 정확히 찾아낸 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묻는 거다. 연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누가 뭘 하든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연지는 회장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눈이었죠.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는 독사를 마주했을 때처럼 단호해야 한다고요. 어젯밤에 봤어요. 뭘 봤느냐? 검은 옷 입은 아저씨 2명이요. 새벽에 화단에서 뱀을 풀어놓는 걸 봤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얼굴은 봤느냐?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거든요. 근데 연지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부사장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조카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확실하냐? 어두워서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체격이랑 걸음걸이가 비슷했어요.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연지야. 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알겠지? 네. 그리고 회장이 돌아섰어요.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이 별장에서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그날 밤 연지는 본체 안 작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별채 구석방보다 훨씬 따뜻하고 깨끗했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연지는 향낭을 꺼내 코에 가져다 댔어요. 희미한 약초 냄새. 할머니, 저 무서워요.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만 흘러들어올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발소리는 연지의 심장 박동보다 느리고 무거웠어요.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포식자의 발걸음 같았죠. 연지의 방 앞에서 멈추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방이 여기야? 네. 회장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즉, 골치 아프게 됐네. 연지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연지는 밤새 잠들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연지는 눈을 떴어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죠. 어젯밤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골치 아프게 됐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지도 알았어요. 자신이 눈엣 가시가 됐다는 뜻이었죠.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연지를 보며 수군거렸거든요. 저 애가 회장님 목숨 구했다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그 거리에서 뱀을 봤대? 혹시 저 애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연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모 집에서도 늘 이랬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연지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제 부사장 최진호 옆에 있던 남자였어요. 너 잠깐 따라와. 연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부사장님이 부르셔. 연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 회장님한테 가봐야 해요. 회장님은 지금 바쁘셔. 먼저 부사장님부터 만나. 남자가 연지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 잡아서 아팠죠.
아야, 조용히 해. 괜히 소란 피우면 너만 손해야. 연지는 끌려가듯 복도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부사장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어요. 최진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와. 연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방 안에는 진호와 연지, 그리고 아까 그 남자만 있었어요. 진호가 연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서연지라고 했지? 네. 어제 회장님한테 뭔 얘기했어? 연지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거짓말. 진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 다 알아. 창문으로 봤지? 화단에서 뭔가 하는 거. 연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거 착각이야. 알겠지? 넌 아무것도 안 봤어. 진호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연지의 귓가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만들었어요. 진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만약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면 내 이모한테 연락할 거야. 너 원래 있던 대로 데려가라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이모 집,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내 할머니 약초밭 있지? 그거 이모가 팔아버리게 해줄 수도 있어. 연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 넌 아무것도 안 봤어. 알겠지? 연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회장의 비서 박미란이었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였죠.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비서님, 노크 좀 하시죠. 회장님이 연지 찾으세요.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박 비서가 연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연지야, 이리 와. 연지는 후다닥 박 비서에게 달려갔어요. 박 비서의 손을 꽉 잡았죠. 떨리는 손이었어요. 박 비서는 그 손을 느끼고 진호를 쏘아봤어요. 부사장님, 회장님 손님한테 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사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박 비서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앞으로는 회장님 허락 없이 이 아이 부르지 마세요. 진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 비서가 연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뭐라고 했어? 부사장이. 연지는 망설였어요. 괜찮아.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저한테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래요. 안 그러면 이모한테 돌려보낸다고. 박 비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약초밭도 팔아버리게 한다고 했어요. 박 비서가 연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걱정 마. 그렇게 안 될 거야. 연지는 고개를 들어 박 비서를 바라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박 비서가 멈춰섰어요. 잠시 연지를 내려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죠. 나도 어릴 때 너처럼 혼자였거든. 박 비서가 연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널 참 잘 키우셨구나. 눈이 맑은 걸 보니 알겠어. 그 한마디에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 서재에 도착했어요. 회장이 연지를 보자마자 물었죠. 어디 갔었느냐? 아침부터 찾았는데. 박 비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부사장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호가? 네. 그리고 박 비서가 연지를 바라봤어요. 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박 비서가 진호가 한 말을 전부 전했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라고 협박한 것. 이모한테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 할머니 약초밭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한 것.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이 하얗게 질릴 만큼 오래 참고 있던 분노가 올라왔죠. 그 녀석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지야. 네. 내가 옳았다. 진호가 그 뒤에 있어.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장이 돌아섰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결심이었어요. 내 조카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그 말이 서재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회장이 박 비서를 바라봤어요. 미란아, 증거를 모아라. CCTV든 뭐든 그날 밤 정원에서 있었던 일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누구도 이 아이한테 손대지 못하게.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지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노인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왜 그러느냐? 감사해요. 회장이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할 거 없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까.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따뜻해서였죠. 그날 오후 박 비서가 CCTV 분석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찾았다니? 부사장 쪽에서 CCTV 삭제했다며. 네. 보안팀 서버에 있던 건 삭제됐더라고요. 박 비서가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회장님 예전에 만들어 두셨잖아요. 별장 회장님 전용 백업 서버.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걸 찾았단 말이냐? 네. 별장 회장님 전용 백업 서버는 회장님과 저 말고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부사장 쪽에서 접근은커녕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죠.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검은 옷 입은 남자 2명이 화단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을 때 얼굴이 찍혔어요. 진호의 경호원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갔구나. 삭제했다고 안심했을 텐데. 연지도 그 화면을 봤어요. 자신이 본 게 맞았다는 게 증명된 거였죠.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연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별장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죠. 최진호도 불려왔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자신이 잡혔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죠. 작은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박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박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새벽 2시 화단에서 뭔가를 하는 두 남자.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을 때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진호의 경호원이었죠. 진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내 경호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내 별장 정원에 살무사를 풀어놓은 게 내 사람이더구나.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른 가족들과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작은아버지,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해?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럼 내가 어제 그 아이한테 한 말도 오해냐? 진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안 봤다고 하라고 협박했지. 이모한테 돌려보내겠다고. 할머니 약초밭도 팔아버리게 하겠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진호에게 다가갔죠. 내가 나를 죽이려 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작년부터 수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지.
내 식사 문제도 운전기사 건도 전부 조사했다. 진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전부 조사했어. 증거도 다 있고. 회장이 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내 조카라서 참았다. 형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선을 넘었어. 진호의 다리가 힘없이 꺾어졌어요. 작은아버지, 제발. 경찰에 넘기겠다.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작은아버지, 저도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죽이는 게 회사를 위한 거냐? 내 욕심을 위한 거지. 진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호원들이 다가와 진호를 일으켜 세웠죠. 끌려나가는 진호의 뒷모습이 비참했어요. 한때 이 회사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범죄자로 잡혀가는 거였죠. 회의실 구석에서 연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연지의 어깨를 감싸주었죠. 다 끝났어.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회장이 연지에게 다가왔거든요. 연지야. 네, 어르신. 내 이모 말이다. 연지의 몸이 굳었어요. 조사해봤더니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나왔어.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학교도 안 보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 시키고 때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내 이모한테 연락했다.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연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랬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구나. 너한테 손 안 대겠다고, 약초밭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내 할머니 약초밭,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내 이모가 제멋대로 가로챘던 서류들, 우리 법무팀 시켜서 다 바로잡았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묶어두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연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할머니의 땅. 할머니가 평생 가꾼 그 약초밭이 이제 정말로 자기 거라고. 어르신. 회장이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연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였죠.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며칠 뒤 연지는 평창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회장이 마련해준 별장 근처 작은 집에서 박 비서와 함께 살게 됐죠. 박 비서는 그 집에서 연지의 보호자가 되어 밥을 해주고 숙제도 봐주었어요. 주말에 연지는 할머니 약초밭에 갔어요. 반년 만이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약초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연지는 풀 사이에 쪼그려 앉았어요. 흙 냄새를 맡았죠. 할머니 냄새였어요.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연지가 중얼거렸어요. 약속 지켰죠? 꼭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풀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연지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잘했다, 우리 연지. 연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11살 소녀. 부모를 잃고 할머니마저 떠나보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리로 돌아왔죠.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연지가 그날 움직이면 죽어요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자신의 삶까지 구해낸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할머니를 잃고 이모한테 학대받던 연지.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산에서 배운 지혜, 뱀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실 앞에서 단호해지는 용기.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고, 결국 자기 자신도 구해냈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지처럼 끝까지 버텨보셨으면 해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은 오더라고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부탁 좀 하네. 시아버지가 남긴 짧고 낮은 한마디.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행사장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고 곧이어 낯선 관계자 몇 명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당황한 표정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야?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한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까까지 자신에게 쏟아졌던 말들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그 여자는 도대체 왜 떨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던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이에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틈틈이 온라인으로 소품도 팔면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인지 사람 많은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모임이나 행사 같은 데 가면 괜히 구석에 서 있게 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학창 시절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저 책 읽고 친구 한두 명과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졸업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저를 괴롭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아이는 유독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름은 박미정이었죠. 그 애는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아이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대놓고 비웃거나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뭘 잘못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다는 이유로 그 애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방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음식을 받은 식판을 두고 잠시 화장실 다녀왔더니 제 급식판 위에 연필 가루가 뿌려져 있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조용히 넘기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졸업하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한 분이셨습니다. 시골 읍내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늘 소탈하시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먼저 건네시는 그런 평범한 어른이셨어요. 저는 그분 덕분에 시댁이라는 곳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문구점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남편과의 일상도 안정되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점점 옅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라는 건 생각보다 더 끈질기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시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구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군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꼭 참석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서랍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제게 좋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동창의 생각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셨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시아버지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안 봤던 사람들도 가끔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동창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는지 아마 남편이 말씀드렸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억지로 밀어붙이시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괜찮다면 한번 다녀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하셨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과 이제는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번갈아 들더군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게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차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가기 불안해 보였는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술 냄새,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며 떠드는 목소리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시절 교실 분위기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았거든요. 조용히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는 얼굴 몇 명이 눈에 띄었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시절 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하더군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 미정이는 제 앞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너 아직도 이런 스타일이야? 주변에 있던 몇 명이 우리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미정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생활이 좀 힘든가 보네. 옷이 왜 이렇게... 그 순간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오히려 제 옆에 앉더니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너네 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맨날 혼자 밥 먹던 애. 몇 명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얼굴도 있었어요. 미정이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문구점한데. 그 말투에는 대놓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문구점? 요즘 그런 거 누가 해?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이는 계속했어요. 근데 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백수 아니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야. 아, 공무원? 그래도 뭐, 먹고 살긴 하겠네. 미정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을 보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너 내일도 안 받아? 요즘 누가 이렇게 다녀?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미정이가 놓아주질 않았어요. 아 참, 너 시댁은 어디야? 시골이라며? 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킥킥거렸습니다. 시골에 시집가서 문구점 하면서 사는 거야? 고등학교 때도 조용하더니 인생도 조용하게 사네. 미정이는 자기 말이 재밌다는 듯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한 건지 분한 건지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미정이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응? 그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다시 고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그 느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가 계속 저를 향해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행사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정이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드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분명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새 행사장 안에 들어와 계셨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저와 미정이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표정은 조용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주 짧게 지금 부탁 좀 하네. 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뒤 행사장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행사장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곧장 미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왜요? 미정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관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불쾌감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저 그냥 옛날 친구랑 얘기한 거밖에 없거든요. 미정이는 억울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까까지 같이 웃던 친구들한테 도움을 바라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거나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어요. 저기요, 나 여기 동창회 참석자라고요. 돈 내고 온 손님이에요. 미정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관계자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참가비는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시죠. 미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 누구야? 책임자 불러. 미정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관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서 계신 쪽이었습니다. 미정이도 그 시선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죠. 뭐야, 저 할아버지가 뭔데? 미정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분이 이 건물 오너십니다. 그리고 김서연 사모님이 저분 며느리시죠.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미정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건물뿐 아니라 이 지역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미정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분이 서연이 시아버지래. 와, 큰일 났다. 미정이는 떨리는 눈으로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거죠.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누구 며느리인지. 저는 그냥. 미정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관계자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말씀은 밖에서 하시죠. 미정이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나이가 미정이와 비슷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이 남편이었습니다. 미정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갑자기 나가래. 미정이 남편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관계자들 너머로 서 계신 시아버지를 봤어요. 그 순간 미정이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그래? 저 할아버지 알아? 미정이가 물었지만 미정이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행사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무슨 큰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미정이 남편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미정이 남편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시아버지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중 하나였던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서든 사죄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회장님. 미정이 남편이 계속 빌었습니다. 미정이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기 남편이 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여보 왜 그래? 미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려 미정이를 노려봤어요.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저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저분 심기 거스르면 우리 회사 문 닫아야 해. 미정이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파래졌어요. 나는 몰랐어. 뭘 몰라. 맨날 그 입으로 사고만 치고 다녀.
미정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미정이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았는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까까지 저를 그렇게 비웃던 그 입이 완전히 닫혀버린 거죠.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일어나게. 미정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이야. 근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사람 대하는 법 좀 가르쳐. 담담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미정이 남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미정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빨리. 미정이는 남편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든 모습이었죠.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동안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미정이가 나간 뒤 관계자 중 한 명이 시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고 제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서연아, 이제 나가자. 그 말씀에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냥 시아버지를 따라 행사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저기서 왜 회장님이라고? 시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일을 했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일으킨 분이셨어요.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건물과 시설을 소유하고 계신 지역 유지셨던 겁니다. 그날 동창회가 열린 그 건물도 시아버지께서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소탈하게 읍내 어르신들과 어울리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시는 그냥 평범한 어른이셨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날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왜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혹시라도 제가 힘들어할까봐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행사장을 나온 뒤 시아버지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으셨어요. 차를 천천히 몰아 근처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였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혹시 오늘 같은 일이 예전에도 자주 있었니? 그 한마디에 마치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 한마디만 꺼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며느리.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말들이 마치 지금은 말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던 킥킥거림, 가방 안에 들어있던 쓰레기, 급식판 위에 뿌려져 있던 연필 가루,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던 그 시간들, 말하면서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끊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등 위에
따뜻한 손을 살며시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견뎠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얼마나 외로웠겠니?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졸업하던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나왔던 것.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그래서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는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이 겨우 밖으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꺼낼수록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가듯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사람이 조용하다고, 약하다고, 누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그런데 넌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텼구나.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치 마음속 깊은 말을 꺼내듯 이어가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라. 너 혼자 올라고 우리 가족 된 거 아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뭉클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난 말이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착하고 바르게 살아와서 더 지켜주고 싶다. 아버님, 누가 널 깎아내리면 그때는 내가 나선다. 가족은 그런 거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힘이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한참 뒤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배고프지?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 밤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이제 제게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제가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도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왜 동창회를 피했는지,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묵묵히 듣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 안 해서 몰랐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살며시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소탈하신 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시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 건네시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른이시죠. 그날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아버지가 그날 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서 계셨는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한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요. 제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주시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 그게 제 시아버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괜찮다고 조용히 손을 잡아줄 때 그제야 아물기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시아버님이라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저는 문구점에서의 일상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이야기, 가게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 남편의 다정함,
시아버지의 변함없는 온기, 평범한 하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주하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작은 한마디라도 건네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